1번입니다. 지금 1번은 흙의 전단 강도 특성을 기술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보기 1번부터 천천히 한번 보면 지금 전단 시험 시 느슨한 모래의 경우 전단 응력이 증가하여 첨두점에 이르고 이후에도 계속 전단을 가하면 전단 응력이 오히려 감소한 후에 극한 전단 강도에 수렴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전단 시험의 결과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죠. 정리를 이렇게 한다 그랬죠. 가로축을 전단 변이로 하고 세로축을 전단 응력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두 가지 이제 개형을 볼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개형이 하나가 있고 이런 개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가 이제 조밀한 모래라고 했죠. 여기가 이제 조밀한 모래 또는 뭐 OC 과합밀 점토라고 표현을 했고 밑에 거는 느슨한 모래 그리고 NC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교 암밀 점토. 그래서 조밀한 모래와 과합밀 점토가 동일한 양상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느슨한 모래와 정교 암밀 점토가 이제 같은 양상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조밀한 모래나 과합밀 점토는 이렇게 첨두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첨두점을 첨두 전단 강도라 그랬고 그리고 조밀한 모래랑 느슨한 모래는 이렇게 변이가 전단 변이가 많이 될 경우에 결국에 이렇게 전단 강도가 같아지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극한 전단 강도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기 1번을 보면 느슨한 모래의 경우 전단 능력이 증가했을 때 첨두점에 이른다고 했는데 지금 느슨한 모래는 첨두점이 없죠. 바로 극한 강도로 가기 때문에 1번은 지금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은 전단 시험 시 조밀한 모래의 경우 지금 위의 그래프를 의미를 하는 거겠죠. 여기서는 지금 전단 능력이 증가하여 첨두점에 이르렀죠 지금. 그리고 전단을 가하면 전단 능력이 오히려 감소한 후에 극한 전단 강도에 수렴한다. 2번은 그래서 맞는 보기입니다. 그리고 3번을 또 보면 전단 시험 시 전단 과정 중 조밀한 모래의 최적 변형은 팽창한 후에 수척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러한 전단 시험을 가로축을 또 전단 변이로 하고 세로축을 최적으로 하면 또 다른 그래프가 그려지죠.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게 이제 느슨한 모래 정교한밀 점토라고 그랬고 위에는 조밀한 모래 과합밀 점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단 시험 시 전단 과정 중에 조밀한 모래는 지금 이거죠. 최적 변형은 팽창한 후 수축한다 그랬는데 수축한 후에 팽창합니다. 그래서 지금 틀렸고 4번은 전단 시험 시 전단 과정 중 느슨한 모래의 최적 변형은 수축한 후 팽창한다 그랬는데 계속 수축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입니다. 지금 최대 수직 응력이 200kPa를 가했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행 안밀 하중이 200kPa이란 얘기고요. 그리고 두께가 지금 25mm로 주어졌고 1차원 안밀 시료에 대해서 현재 50kPa의 수직 응력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응력이 50kPa인데 이때 수직 응력을 100kPa로 증가시킬 경우라 그랬으니까 100kPa를 증가시킨 게 아니고 100kPa로 증가시킨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 1 프라임이 나중 유효 응력이 100kPa이 된다는 얘기고 이때 치마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해석은 우리가 지금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이걸 그래프로 이해를 해보면 이쪽을 우리가 로그 시그마 프라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여기를 간극비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두 개의 길기를 갖고 있는 그래프가 나온다 그랬는데 여기서 경계값이 이제 시그마 m 프라임이라 그랬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면 처음에 5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인데 처음에 50이었고 100이 됐죠 나중에. 그래서 얘네가 지금 어디 있나 보면 지금 요만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로 낮은 기울기, 완만한 기울기를 갖는다고 했죠. 같겠죠. 그런데 우리가 급한 기울기는 압축 지수라고 했고 이게 완만한 기울기는 팽창 지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팽창 지수에 대해서 압축량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공식을 써야 되겠죠. 1 플러스 2분의 여기다 이제 기울기를 써야 되는데 완만한 기울기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영역에 있으니까. 그래서 CE H 로그 시그마 제로 프라임 시그마 1 프라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초기 간극비가 지금 1.5라고 주어졌고, 그리고 팽창 지수가 0.05라고 주어졌고, 그리고 H가 25mm입니다. 그리고 로그 초기 간극비가 50, 나중 간극비가 100이겠죠. 그래서 이게 로그 2인데 문제에서는 로그 2를 0.3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1 플러스 1.5에 0.05에 25mm에 0.3이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0.15mm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3번입니다. 지금 최적 3만 미터 3층을 가지는 제방 건설을 위해서 토치장에서 흙을 운반해서 성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장이 있는데 이제 현장에다가 최적이 3만 세제곱미터인 이러한 이제 성토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다가 우리가 성토를 하려면 다른 곳에서 흙을 퍼와야 되겠죠. 그래서 흙을 퍼오는 곳을 보고 우리가 토치장이라고 합니다. 토치장에서 이제 흙을 퍼온다는 얘기고, 토치장에서 얻어지는 흙의 단위 중량이 지금 습윤 단위 중량이 16.5 kN per m 3승이라 그랬고, 지금 함수비가 0.1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제방을 축조하기 위해서 20 kN per m 3승이라고 했습니다. 성토 관리 기준이. 그러니까 이 현장의 3만 세제곱미터에 이 성토되는 흙의 건조 단위 중량이 20 kN per m 3승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흙 입자를 기준으로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흙 입자는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야지만 우리가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토 3만 세제곱미터에 들어있는 흙 입자의 무게를 계산을 하게 되면 WS가 되겠죠. 그래서 감마 D에다가 최적을 곱하면 되는데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20 kN per m 3승에다가 3만 미터 3승이니까 이거는 60만이 되겠죠. 60만 kN이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장에서 3만 세제곱미터의 성토를 하기 위해서는 흙 입자의 무게만 60만 kN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서 퍼오는 흙 안에 흙 입자 무게가 60만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요걸 이용해서 일단 건조 단위 중량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15 kN per m 세제곱이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WS가 60만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감마 D가 있고 WS가 60만 kN이라는 걸 아니까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최적을 구할 수가 있겠죠. 최적이라는 것은 이 감마 D로 WS를 나누면 되니까 감마 D가 15 kN per m 3승이고 지금 여기는 지금 토치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60만 kN이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4만 세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입니다. 다음 중 액상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4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좀 여러 번 학습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천천히 한번 풀어보면 1번은 지금 한계 간극비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삼축 압축 시험의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이쪽을 축방향 변형률로 놓고 이쪽을 우리가 최적 변형으로 놓게 된다면 CD 시험에서 그럼 어떤 그래프가 나오게 되냐면 두 가지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밑에는 이제 느슨한 모래 또는 NC죠. 정교한밀 점토. 그리고 위에는 조밀한 모래 그리고 과한밀 점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그래프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느슨한 모래와 조밀한 모래가 처음에 부피가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밀한 모래의 처음 초기 부피에서 부피가 감소하다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느슨한 모래는 처음 부피에서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 원점을 처음 부피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지만 정말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부피의 스케일을 살려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무슨 얘기냐면 이쪽을 우리가 축방향 변형률이라고 하고
이쪽을 부피라고 표현을 할 건데 부피의 변형률이 아니고 부피를 표현을 할 겁니다. 실제 부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느슨한 모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부피가 크겠죠. 느슨하니까. 그래서 시작점이 위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느슨한 모래는 이 개형을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조밀한 모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부피가 작겠죠. 조밀하니까. 그래서 시작점이 밑에 있습니다. 한 요 정도에서 있으면 이 점에서 이 그래프의 개형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부피라는 것은 간극비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결국에 부피의 변화량이 간극비의 변화량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 지금 느슨한 모래가 있고 그리고 아래는 조밀한 모래가 있는데 얘네가 결국에 축방향 변형률이 커지면 이렇게 동일한 간극비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한계 간극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러한 한계 간극비와 액상화 현상이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걸 이해를 하려면 아직 한참 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게 간극비 한계 간극비라고 한다. 이거를 일단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거는 우리가 축방향 변형률과 최적의 변화량에 대해서 표현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학생들이 이거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쪽을 축방향 변형률을 해놓고 이쪽을 우리가 간극수압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게 반대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x축에 뒤집혀서 나온다 그랬는데 느슨한 모래는 지금 원래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얘는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느슨한 모래 NC가 이렇게 나온다 그랬고 조밀한 모래 과합밀 점토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액상화 현상이라는 것은 전단 강도가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액상화 현상이라는 것은 이 수압이 커져서 이 부분이 0이 되고 그리고 사질토였다면 이 부분도 0이 되기 때문에 전단 강도가 0이 된다. 그럼 물처럼 거동을 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우리가 액상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압이 상승을 해서 플러스 수압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전단 강도를 상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플러스 수압이 어디서 발생을 하냐 보면 플러스 수압이 발생하는 애들은 느슨한 모래랑 정규 암밀 점토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플러스 수압이 발생하는 이 느슨한 모래랑 정규 암밀 점토에서 액상화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이 흙에 대해서만 우리가 액상화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느슨한 모래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계 간극비 이상의 흙에서만 플러스 간극 수압이 발생되기 때문에 액상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학생들이 그러면은 그냥 암기를 해도 됩니다. 한계 간극비 이상의 흙만 액상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한계 간극비와 액상화 현상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2번은 표준 간입 시험으로 액상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이건 더 이상 뭐 공부를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고 3번은 최적 감소에 의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최적이 감소하는 이 흙들만 플러스 과잉 간극수압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적 감소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보기죠. 이 전반적인 거를 다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4번은 모래 지반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래 지반이어야지 점착력이 0이겠죠. 그래서 이 점착력 이 부분이 0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가 수압에 의해서 여기가 0이 되고 앞부분이 0이 되고 뒷부분도 0이 되려면 점착력도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점착력이 0인 모래 지반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도 맞고 답은 1번입니다. 5번입니다. 지금 모래 사이로 물이 흐를 때 분사 현상에 대한 안전율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분사 현상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난다고 했냐면 동수경사가 한계 동수경사와 같아질 때 발생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로 안전율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안전율이라는 것은 외력분의 저항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동수경사에 대해서는 외력이 동수경사고 저항력은 한계 동수경사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계 동수경사와 동수경사를 각각 구해보면 우리가 한계 동수경사라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랬죠. 1 플러스 2분의 gs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감마 w분의 감마 프라임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 감마에 대한 값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1 플러스 2분의 gs 마이너스 1을 이용을 하라는 얘기고 각각 대입을 해보면 1 플러스 0.65가 있고 gs는 2.65가 있죠. 2.65 마이너스 1.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1.65분의 1.65니까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수경사를 계산을 해보면 동수경사라는 것은 물이 흐른 길이분의 전수도 손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물이 흐른 길이는 흙 속에서 물이 흐른 길이니까 C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분모에는 C가 오고 전수도 손실이라는 것은 하류 자유수면과 상류 자유수면의 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의 차이니까 A가 오면 되겠죠. 그래서 C가 지금 40cm라 그랬고 A는 30cm라 그랬으니까 이게 0.75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FS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I가 0.75고 ICR이 1이죠. 그러면 밑에 게 지금 4분의 3이니까 뒤집혀서 3분의 4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답은 3번입니다. 6번입니다. 지금 흙의 공학적 분류법으로 통일 분류법과 아시토 분류법이 있는데 이 분류법의 차이를 나타낸 것 중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시토 분류법은 조립토와 세립토의 구분을 샵 200번째 통과율 35%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는데 통일 분류법은 50%를 기준으로 하고 아시토 분류법은 35%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1번은 지금 맞는 얘기고 2번은 아시토 분류법은 유기질토의 판정이 없다. 아시토 분류법은 유기질토의 판정이 없습니다. 요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같이 알아두시고 그냥 그렇다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3번은 통일 분류법의 소송 도표에서 U라인은 액성관계와 소송지수의 하한선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요건 아주 쉬운 문제죠. 우리가 U라인이 있고 A라인이 있는데 이게 지금 U라인이고 이게 A라인이죠. 우리가 이쪽을 액성관계, 이쪽을 PI로 해서 우리가 소송 도표를 표현을 한다 그랬는데 이건 상한선이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이 틀렸고 4번은 통일분류법의 조립토에서 샵 200번째 통과율이 5% 미만일 때는 이때는 우리가 WP 판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중기호를 이용을 하지 않죠. WP만 판정만 하니까. 요거는 통일분류법의 분류 과정을 제가 다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4번도 맞고 답은 3번입니다. 7번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채취한 불결한 치료를 성형해서 암밀 배수 3축 압축 시험을 실시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앞부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여기는 중요하죠. 암밀 배수 3축 압축 시험을 실시를 했는데 구속 응력이 시그마 3 프라임이 100kPa이다 이렇게 나왔고 그런데 이 3축 암밀 배수 시험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과잉 간극수압이 발생을 하지가 않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지금 시그마 3 프라임이라고 우리가 문자를 주지 않고 그냥 구속 응력이 100kPa이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그마 3는 시그마 3 프라임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암밀 배수 시험이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친절하게 시그마 3 프라임이라고 문자까지 주어졌고 그 다음에 공시체의 파괴시 축차 응력 델타 시그마 DF가 100kPa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시그마 1F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100 더하기 100이니까 200kPa이 되겠네요. 이때 이제 사인 파이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 지금 점착력이 0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사인 파이 프라임은 2분의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3 원래는 이제 프라임인데 간략하게 그냥 빼고 쓰겠습니다. 여기가 프라임이니까 프라임이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뭐 의미가 없고 CD 시험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C가 0이라 그랬으니까 이 부분을 날리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면 됩니다. 지금 시그마 1이 200이고 시그마 3가 100이고
200 마이너스 100이니까 이게 지금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분의 1이니까 1번입니다. 8번입니다. 지금 점토 집안에서 평판 제하 실험을 실시를 했는데 한 변이 30cm인 제압판에서 400kN/m 제곱의 응력 하중이 가했을 때 4mm의 치마가 발생을 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평판 제하 실험에서 발생하는 치마는 즉시 치마라고 했고, 즉시 치마 공식은 암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시 치마 공식은 우리가 점성토나 사질토에 대해서 단 하나의 공식을 암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2분의 Q 네트 B 1 포화성비 제곱분의 여기 형상계수가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 값도 안 주어졌고 Q는 주어졌죠. 여기가 400kN/m 제곱이라 그랬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Q 네트인데 어차피 평판 제하 실험이라는 것은 뭐 근입 깊이가 없죠. 그래서 Q랑 Q 네트랑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00kN/m 제곱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고, B가 지금 30cm란 얘기고, 그리고 여기 뭐 포화성비도 안 주어졌고 형상계수도 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평판 제하 실험인데, 그런데 요거를 이제 얕은 기초를 해석을 하겠다는 얘기죠. 실제 기초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폭이 바뀌었습니다. 폭이 2m로. 그러니까 이 식이 그대로 쓰이겠죠. 왜냐면 똑같은 집안에 쓰이니까 탄성 계수도 같고 뭐 하중도 같죠. 지금 별도의 언급이 없으니까. 여기 있네요. 같은 하중이라고. 그리고 요것만 이제 2m로 바뀌었고, 이 포화성비라는 것도 결국에 집안의 포화성비를 쓰고 형상계수도 똑같이 됐으니까 이거는 뭐 언급이 없으니까 똑같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바뀐 값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30cm가 2m가 됐다. 그러면 지금 위의 값이 여기서 발생한 치마가 지금 4mm라 그랬죠. 그러니까 밑에서 발생하는 치마는, 여기 발생하는 치마는 4mm에 원래는 30cm였고 이렇게 비례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26.7mm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9번입니다. 지금 토합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기억이랑 디귿을 좀 같이 보면, 기억은 지금 토합계수 값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수동토합계수, 정지토합계수, 주동토합계수의 순서이다. 일단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좀 많이 설명을 했죠. 여기를 우리가 수직응력, 이쪽을 전단응력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파괴 포락선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상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있어서 여기를 우리가 수직응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초기 상태니까 수평응력과 수직응력이 정지토합계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그마 H는 시그마 K0, 시그마 V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횡 구속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수평 응력이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모원이 이 점이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모원이 점점 이렇게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접했을 때, 이렇게 접하게 됐을 때 여기에 수평 응력을 우리가 주동 토합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KA, 시그마 V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토합계수, 주동 토합계수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수평 응력이 커지는 방향으로 변이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 시그마 H가 점점 커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좀 깔끔하게 그리면, 초기에는 이렇게 있었고,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있었고, 접했을 때 주동 토합이 여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수평 구석이 커지니까. 그럼 처음에는 모원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다가 역전이 발생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할 때 이 수동토합을 우리가, 이 수평 응력을 수동토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토합계수 KP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기억을 먼저 보면 수동토합계수, 정지토합계수, 주동토합계수 순서라고 했는데, 기하학적으로 보면 얘가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수동토합계수, 정지토합계수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주동토합 계수 여기 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 디귿은 지금 주동토합은 초기 상태의 모아원이 오거죠. 그런데 이게 흑의 변형으로 인하여 왼쪽 방향으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소 주응력이죠. 그래서 디귿도 맞고요. 이제 니은을 한번 보면 물의 토합 계수는 집안 변형과 관계없이 항상 1이다라고 했는데, 우선 이 표현 자체가 조금 어색하죠. 물의 토합 계수라는 말은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토합 계수가 말이 안 되죠. 물은 수압인데. 그렇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1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의 수압이라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도 일정하기 때문에 소지응력과 수평응력의 비가 1이겠죠.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 토합계수는 1입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 리을은 랑킨 소성 상태에 이르기 위한 옹벽의 최소 회전각은 수동 상태가 되기 위한 회전각이 주동 상태가 되기 위한 회전각보다 일반적으로 크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제가 그래프를 암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그래프였냐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었죠. 그래서 이쪽이 있고 이쪽이 회전각인데 플러스 회전각이 있고 마이너스 회전각이 있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기가 이제 정지토합이고 이쪽이 수동토합, 이쪽이 이제 주동토합이라고 했는데, 이 변이를 보면 요만큼이 필요하게 되죠. 주동토합은 요만큼의 회전각이 필요하게 되는데 수동토합은 발현되기까지 더 많은 회전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는 보기고 답은 4번입니다. 10번입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단면적이 3제곱미터고 지금 여기 두 종류의 흙이 이렇게 충진되어 있는데 KA가 주어졌습니다. 토합계수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cm per sec다 이렇게 주어졌고, 흙 A의 동수경사가 흙 B의 동수경사의 2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IA가 2IB라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이제 등가 투수계수를 계산을 하라 그랬죠. 그리고 K2를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물이 여러 층을 관통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식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KA분의 HA 더하기 KB분의 HB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B 집안에 투수 개수가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KB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유량이 같다는 원리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Q는 KIA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 물이 여기서 이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A 집안을 흐른 물과 B 집안을 흐른 물이 같겠죠. 그래서 이 Q가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KA, IA, A가 있고 이게 KB, IB, AB랑 같겠죠. 그런데 AA죠 여기는. 근데 A는 같고 단면적은 같으니까. 그리고 이 조건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KA, EIB는 KB, IB가 되겠죠. 그래서 IB, IB 이렇게 날리게 되면 KB는 EKA가 됩니다. 그래서 KB는 KA의 2배니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cm per sec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됩니다. 대입을 해보면 K2는 KA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cm per sec라 그랬고 HA가 지금 10cm죠. 여기가. 그리고 KB가 지금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cm per sec고 여기 20cm죠. 그리고 전체 길이는 30cm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cm per sec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1번입니다.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데 물이 흐르지 않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물이 침투로 인해서 K면에서 증가하는 유효응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흙 A와 B의 포화 단위 중량은 20kN per m 3승으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물이 흐르지 않을 경우를 먼저 해석을 해보면 물이 흐르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정수압 상태겠죠. 정수압 상태고 정수압이라면 우리가 유효응력을
침수 단위 중량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마 프라임 Z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지금 흙 A와 흙 B가 침수 단위 중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20-10kN per m 3승에다가 정수압에서는 이 지표 위에 있는 물은 의미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Z는 요게 2m고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kN per m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이 흐르게 되면 우리가 수압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효용력이라는 것은 전응력에서 수압을 빼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수압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감마 W에다가 압력수도를 곱해서 계산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압력수도는 또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전수도라는 것은 위치수도와 압력수도의 합이라 그랬고, 그래서 압력수도라는 것은 전수도에서 위치수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압력수도를 계산을 하고 이 압력수도를 이용을 해서 수압을 계산을 하고 이 수압을 전응력에서 빼서 유효용력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수도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전수도를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전수도를 표현을 하려면 기준면을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준면은 하류 자유수면을 잡는 게 좋다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친절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줬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점을 A점이라고 해볼까요? 여기를 A점이라고 하고 흙이 A니까 C라고 할게요. 흙 A, B라고 주어졌으니까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D점의 압력수도죠. 하지만 D점은 바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C점을 먼저 해석을 하고 C점의 위치수도는 0이죠. 왜냐면 기준면 위의 점이니까. 그리고 압력수도도 0입니다. 왜냐면 자유수면이니까. 그러면 전수도는 위치수도와 압력수도의 합이니까 0이겠죠. 그러면 물속에서는 수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C점의 전수도와 D점의 전수도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D점의 전수도가 0이 되겠죠. 그런데 D점의 위치수도는 기준면을 기준으로 0.5m입니다. 그러면 지금 D점을 보면 전수도가 0m고 위치수도가 0.5예요. 그러면 압력수도는 마이너스 0.5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0.5를 넣습니다. 그러면 감마 W가 10kN per m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여기 10이고 이게 0.5니까 수압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계산이 끝났고 이게 마이너스 5인 거죠. 그리고 나서 전응력을 표현을 하게 되면 KK면 위에 전응력을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모든 물과 흙의 무게를 고려를 해야 되죠. 일단 감마 W 지금 시그마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감마 W 곱하기 0.5m가 있고 그리고 감마 세츄에이션이 있는데 A와 B의 무게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10kN per m 3승 곱하기 0.5m 이게 20kN per m 3승 곱하기 2m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5고 이게 40이니까 45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다 이제 계산을 합니다. 시그마가 45라 그랬고 마이너스 5니까 50kN per m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초기 유효용력은 20이었는데 나중 유효용력이 5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0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2번입니다. 지금 그림과 같은 무한 사면이 있는데 사면은 사질토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C는 0이라는 얘기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리고 지하수위는 지표면과 일치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하수가 사면을 따라 흐르는 경우라는 얘기죠. 그런데 사질토의 포화 단위 중량이 주어졌고 그리고 물의 단위 중량이 주어졌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완전 건조 상태에서 이 사면의 안전율이 3이라면 지금 침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안전율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한사면의 안전율은 일반식을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감마 H 코사인 베타 이렇게 항상 썼는데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이렇게 썼죠. 근데 여기서 베타는 우리가 사면의 경사를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또 특이하게 알파를 줬습니다. 그래서 베타 대신에 알파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감마 H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그리고 감마 h 코사인 제곱 알파 탄젠트 파이 플러스 c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사질토라 그랬으니까 이게 0이고, 그리고 h 날라가고, 이 감마는 날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설명을 했지만 감마는 사면의 조건에 따라 바뀌는 값이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다가 쭉 쓰면 코사인 알파 날라가면 탄젠트 알파 탄젠트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질토의 일반식이 되는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 완전 건조 상태에서는 안전율이 3이라고 했어요. 완전 건조면 분모랑 분자에 감마에 감마 D를 넣어야 되죠. 그래서 완전 건조라면 감마 D분의 감마 D 탄젠트 알파 탄젠트 파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3이다 이렇게 지금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침투가 발생을 한다면 물이 사면을 따라 흐르는 경우에는 침투 발생, 이때는 분모에는 감마 세츄에이션을 쓰라 그랬고 분자에는 감마 프라임을 쓰라 그랬죠. 그리고 뒤에는 똑같겠죠. 근데 감마 세츄에이션이 지금 20이라고 주어졌고 감마 프라임은 감마 세츄에이션에서 물의 단위 중량을 빼면 되니까 10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값이 3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3이 이렇게 오면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3번입니다. 지금 현장 들밀도 시험을 수행을 했는데 현장 들밀도 시험을 위한 시험공에서 파낸 흙의 무게가 있고 함수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공을 채운 표준사의 무게가 주어졌고 건조 단위 중량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일단 표준사를 이용을 해서 시험공의 부피를 계산을 해야 되죠. 시험공의 부피라는 것은 표준사의 건조 단위 중량 그리고 시험공을 채운 표준사 무게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표준사 무게가 1.7kg이라 그랬고 건조 단위 중량이 1.7g/cm 3승이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1000세제곱cm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공의 부피를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파낸 흙의 건조 단위 중량을 계산을 합니다. 건조 단위 중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 함수비가 있고 지금 여기서 이제 파낸 흙의 무게는 물과 흙입자를 모두 포함한 무게죠. 그래서 1 플러스 오메가 감마 t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V가 있고 W 곱하기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시험공의 부피는 1000세제곱cm라고 했고 W가 지금 2.4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함수비가 20% 이렇게 됐죠. 그러면 감마 D가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2g/cm 3승이 나오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 그랬냐면 이 흙에 대해서 실내 시험을 통해서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 2.2일 때 상대 다짐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상대 다짐도라는 것은 감마 D 맥스분의 현장 건조 단위 중량이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게 2.2g/cm 3승이라고 주어졌고 위에는 지금 2g/cm 3승이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11분의 1이 되겠죠. 11분의 10이 되겠죠. 그래서 0.909가 되니까 답은 2번입니다. 14번입니다. 지금 등방 초기 응력 조건에서 여러가지 응력 경로를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 이렇게 응력의 증가량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수평 응력 증가량과 수직 응력 증가량의 관계가 주어졌죠. 이 응력 경로를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초기 응력을 시그마 V와 시그마 H라고 한다면 P0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이렇게 친절하게 주어졌는데 안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Q0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이 시그마 V가 델타 시그마 V로 증가를 하게 되고 시그마 H가 델타 시그마 H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된다면 P가 바뀌겠죠. P가 어떻게 바뀌냐면 시그마 V 플러스 델타 시그마 V 이게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는 시그마 H 플러스 델타 시그마 H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앞부분은 똑같으니까 P0가 나오고 뒷부분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것도 Q1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는 지금 시그마 V 플러스 델타 시그마 V가 있고 여기는 빠져야 되겠죠. 시그마 H 플러스 델타 시그마 H 이런 식으로 빠져야 되니까 이것도 앞부분이 똑같죠. 지금 그래서 Q0가 나오고 2분의 델타 시그마 V 마이너스 델타 시그마 H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주어진 조건을 대입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P1은 원래 P0에서 2분의 델타 시그마 V가 있고 그리고 델타 시그마 H가 2분의 1 델타 시그마 V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앞에 게 1이고 뒤에 게 2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 나오겠죠. 4분의 3 델타 시그마 V가 나올 테고 Q1은 Q0에다가 2분의 지금 여기다 대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델타 시그마 V가 있고 델타 시그마 H는 2분의 1 델타 시그마 V니까 요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Q0에다가 4분의 1이 나오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P1이랑 Q1이 있는데 그러니까 P0랑 Q0가 있었는데 이러한 능력 증가량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P1과 Q1이 이만큼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분의 3과 4분의 1가 4분의 1만큼 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4분의 3 델타 시그마 V 위쪽으로 4분의 1 델타 시그마 V가 되게 된다는 얘기니까 기울기가 얼만큼 변하는 거냐면 기울기는 4분의 3 델타 시그마 V분의 4분의 1 델타 시그마 V만큼 변화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3분의 1이 됩니다.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응력 경로가 3분의 1의 기울기를 갖는다는 얘기겠죠. 3분의 1 3분의 1 탄젠트 3분의 1을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가 3분의 1이란 얘기겠죠. 이때 세타가 18.4도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데 탄젠트 세타가 3분의 1일 때 세타가 18.4라는 사실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3분의 1이니까 C랑 A 사이에 있겠죠. 그게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5번입니다. 주어진 흙의 최대 간극비와 최소 간극비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맥스가 0.8이고 이 미니멈이 0.4로 주어졌는데 단위 중량이 18kN/m3이고 함수비가 20%인데 비중도 이렇게 주어졌고요. 이때 상대 밀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상대 밀도라는 것은 이렇게 간극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맥스가 0.8이라 그랬고 이 미니멈은 0.4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극비만 현재의 간극비만 주어진다면 우리가 상대 밀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2가 안 주어졌죠. 그런데 뭐 지금 건조 단위 중량이나 비중이나 함수비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 우선 단위 중량이 주어졌죠. 감마 t가 18kN/m3이라 그랬고 함수비가 0.2니까 감마 d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 플러스 0.2분의 이게 18kN/m3이니까 이게 15kN/m3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간극비라는 것은 감마 d분의 gs 감마 w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15kN/m3이고 GS가 지금 2.4라 그랬고 물의 단위 중량은 10kN/m3이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현재 간극비가 0.6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밑에가 0.4고 위에가 0.2니까 0.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6번입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포화된 점성토층이 있는데 이거는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우리가 파이는 0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위 길이당 130kN의 여기 지금 줄화중이 주어졌죠. 그리고 근입 깊이가 있고 근입 깊이가 1m라고 주어졌고 포화 단위 중량이 주어졌고 그리고 점착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부 마찰각은 0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주어졌는데 안 주어져도 우리가 0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포화된 점성투층이니까. 그리고 안전율을 3을 도입을 하라 그랬고 이때 테르자 극한지지력 공식을 사용해서 결정할 수 있는 기초의 최소폭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지하수위가 지표와 일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극한지지력 공식은 CNC 플러스 QNQ 플러스 2분의 1 감마 B N 감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침수되어 있으니까 감마 값들은 다 감마 프라임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파이가 0일 때 지지력 계수가 주어졌죠. 5.710 이렇게 주어졌죠. 지금 n 감마랑 n q랑 위치가 바뀌었는데 이걸 다 고려를 해서 바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지금 c가 20kPa이고 nc가 5.7이죠. 그리고 여기서 q 값이 원래는 감마 df인데 지금은 침수돼 있으니까 감마 프라임 df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감마 세츄에이션이 20이라 그랬으니까 20에서 10을 빼서 감마 프라임 df가 1m 그리고 nq는 1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dn은 0이죠. 왜냐면 n 감마가 0이니까. 그렇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은 여기 n 감마에 감마 프라임이 들어갔어야 된다. 만약에 n 감마가 있었다면. 왜냐면 물에 침수됐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0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앞에 게 지금 114죠. 뒤에 게 10이고 그래서 124 kN per m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율을 고려를 하라고 했으니까 허용 지지력을 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FS분의 QU 이렇게 하게 되면 3분의 124 kN per m 제곱이 될 텐데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외력이 지금 130 kN per m인데 최소폭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용 지지력이 결국에 외력보다 커야 되겠죠. 지지할 수 있는 힘이. 그런데 외력이 지금 130 kN per m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단위가 안 맞죠. 여기는 per m 제곱이고 응력의 단위고 여기는 줄기초의 단위니까 per m니까 이거를 폭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는 요걸 풀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B가 3.15m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7번입니다. 지금 점착력이 5kPa인 건조토에서 직접 전단 시험을 실시를 했는데 수직 응력이 50kPa일 때 전단 강도가 35kPa이라고 측정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우리가 전단 강도라는 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런데 지금은 뭐 직접 전단 시험이니까 수압이 발생을 하지도 않죠. 왜냐면 건조토라 그랬으니까 수압이 없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금 수직 응력이라는 게 유효 수직 응력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수압을 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대입을 하면 되겠죠. 이게 50kPa이고 여기다가 탄젠트 파이를 해서 C가 지금 5kPa인데 이게 지금 전단 강도 35kPa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넘기고 50으로 나누게 되면 탄젠트 파이는 50분의 30이니까 5분의 3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동일한 흙에 대해서 수직 응력을 100으로 상승을 시킨 거죠. 이때 전단 강도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바로 대입을 하면 되겠죠. 수직 응력이 100kPa이란 얘기고 탄젠트 파이는 이제 우리가 계산을 했죠. 위에서 계산한 값을 이용을 하고 C도 동일한 흙이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갑니다. 5kPa이.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65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8번입니다. 지금 다짐 점토의 구조와 공학적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1번부터 보면 흙의 수변 측에서 다질 때보다 건조 측에서 다질 때 더욱 면모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점토 입자에서
인력과 반력이 있죠. 인력이라는 것은 면과 모의 인력이고 많이 한 거니까, 반력이라는 것은 이중충수간 반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습윤 측에서는 습윤 측에서는 이중충수가 잘 생성이 된다 그랬어요. 습윤 측에서는 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중충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중충수가 많다는 얘기는 반력이 크다는 얘기니까, 인력보다 반력이 크면 이산 구조가 생성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건조 측에서는 이중충수가 작습니다. 물이 작으니까. 그러면 이중충수가 작다는 얘기는 반력이 작다는 얘기니까 인력이 반력보다 강해서 면모 구조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건조 측에서는 면모 구조가 형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이 맞는 보기고, 2번을 보면 낮은 압력에서 안밀 시험을 하면 습윤 측에서 다진 흙이 습윤 측에서 다진 흙의 압축성이 건조 측에서 다진 흙의 압축성에 비하여 훨씬 작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그래프를 암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쪽을 압력, 낮은 압력이라고 하게 된다면 간극비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위에 쪽이 건조, 밑에 쪽이 습윤이라고 했는데, 보면은 지금 습윤 축이 압축성이 더 크죠. 이 기울기가 더 급격하게 변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2번은 틀렸습니다. 3번은 다질 때의 함수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동일한 다짐 에너지에 대해서 건조 측보다 습윤 측의 강도가 더 크다고 했는데, 제가 강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입자간 결합력이 강한 면모 구조가 더 크다 그랬죠. 그런데 면모 구조가 지금 건조 측과 동일한 얘기니까 건조 측이 더 크겠죠. 그래서 지금 반대로 됐으니까 틀렸고, 4번 같은 경우는 최적 함수비의 습윤 측에서 다짐된 흙이 건조 측에서 다짐된 흙보다 팽창성이 더 크다 그랬는데, 이건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팽창이라는 것은 결국 물을 머금어서 부푸는 건데, 아무래도 건조 측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여력이 더 크겠죠. 그래서 지금 4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9번입니다. 지금 포화된 점토로 뒤채움의 옹벽이 있는데, 배면은 연직이고 뒤채움 표면은 수평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옹벽이 이렇게 연직으로 있고 뒤에 흙이 수평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단위 중량이 20kN per m 3승이고, 그리고 파이가 0입니다. 비배수 상태로. 근데 인장 균열 깊이가 2m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장 균열 깊이는 공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여기 상지하중도 없고 지하 수위에 대한 영향도 없기 때문에 인장 균열 깊이는 감마 루트 KA 분의 EC 이런 공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이가 0이니까 KA는 1 플러스 사인 파이 분의 1 마이너스 사인 파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파이가 0이니까 KA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해보면 20kN per m 3승이 있고 루트 1 이렇게 있고, C가 지금 어디 주어졌죠? C가 지금 미지수죠. 그런데 지금 이게 2m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흙의 점착력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계산을 해보면 20kN per m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석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위에서 점착력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주어진 겁니다. 인장 균열 깊이를 통해서 점착력을 주어진 거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비안밀 비배수 3축 압축 시험을 하는데, 구속압이 15kN per m 제곱에서 파괴를 유발하는 축차 응력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유효 시험은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죠. 이쪽을 수직 응력이라고 하고 이쪽을 전단 응력이라고 한다면, 유효 시험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서 이제 모어 콜럼브 파괴 포락선이 이렇게 수평하게 표현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구속 응력이 15kN per m 제곱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지금 전혀 의미가 없죠.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축차 응력의 크기, 요 크기를 물어봤는데, 이 크기는 구속 압력의 크기와 무관하게 항상 동일한 크기의 원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이 지름의 크기는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 조건이 주어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C가 지금 비배수 점착력이 20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20kN/m 제곱으로 주어진 건데 반지름이 20일 때 이 지름은 40이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0번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일단 출제가 됐으니까 푸는 방법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실전에서 만난다면 뭐 굳이 안 푸셔도 뭐 충분히 합격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제 걸러내는 게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푸는 방법을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상부층이 모래층이고 하층부는 안반층인 두께 2m의 점토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떤 게 주어졌냐면 지금 이게 이 조건이 일면 배수란 얘기겠죠. 점토층이 이렇게 있는데 위에는 모래고 밑에는 안반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불투스층이죠. 그래서 이 두께가 2m라 그랬으니까 HDR이 주어졌고요 지금. 그리고 여기 투수계수가 주어졌고 굉장히 많은 값들이 주어졌습니다. 간극비, 압축계수, 그리고 평균 안밀도가 50%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며칠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시간계수라는 것은 HDR 제곱분의 CV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T죠. 그래서 이걸 T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T는 CV분의 TV HDR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평균 안밀도가 50%라 그랬으니까 시간 계수는 0.197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제가 암기를 하라 그랬고 HDR은 2m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CV인데 CV라는 것은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MV, 감마 W, K 이거를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랬고 근데 최적 변형 계수가 또 안 주어졌어요. MV가.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압축 계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1 플러스 2분의 AV를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CV가 지금 AV 감마 W분의 K에 1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야 돼요. 정말 엄청나게 계산량이 많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이거를 시간 안에 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 들어가고 TV 곱하기 HDR 제곱.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K에 1 플러스 2에 AV 감마 W TV HDR 제곱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를 대입을 해보면 이거는 시간 안에 못 풉니다. 단언컨대 지금 K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cm per sec가 있고 1 플러스 간극비가 0.5 그리고 AV가 0.045 cm 제곱 per kg이 있고 그리고 물은 지금 kg 단위니까 1톤 per 미터 3승을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TV는 0.197이라 그랬고 HDR은 2m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T가 9.121이 나오니까 이거는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풀게 된다면 절대 시간 안에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충 한 여기까지 식을 세웠을 때 이거 못 풀겠구나, 다른 문제를 푸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넘어가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우선 2번입니다.